그래. 앞 시간에 이제 김재은 선생이 제가 이전에 써뒀던 원고, 그러니까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라고 하는 원고를 쭉 읽어줬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그거죠. 우리가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특히나 활성기 때, 그리고 활성기 전이라도 전후기 때, 그리고 회복기 초기, 이때는 안정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안정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뇌의 안정, 심리적 안정,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적 안정, 그리고 영성적 안정. 이렇게 네 가지 안정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요 내용을 해서 보자면 크게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치료의 첫 출발점, 내지는 치료의 초기에는 무조건 하고 안정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기능 회복이라든지 기타 다른 건 뒤의 이야기다. 이렇게 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사자를 치료해 나간다 또는 회복시킨다, 병이 낫는다 할 때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기 증상이 심한 시기, 내지는 증상 때문에 쩔쩔매는 시기 등등 이런 시기, 그 증상이 심한 시기와 증상이 많이 경감된 시기에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봐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자면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일단 무조건 증상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시켜야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그 증상이 그래도 웬만큼 좀 가라앉고 안정이 좀 되어야, 안정이 된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뇌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환경적으로 영성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기능 회복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예, 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안정, 그 다음에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능 회복, 이제 더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면 나갈 거냐. 이렇게 생각. 첫 단계는 무조건 안정을 시키는 거다. 그 이야기고요. 그게 핵심 포인트고. 요 것처럼 단계별로 지금 현재의 당사자 수준에 맞는 게 뭐냐 하는 요 관점은 어,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의 일반 원리를 다 언제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사자의 수준에 맞는 지금 이 당사자한테 뭐가 필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 비슷한 이야기를 언제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 조증 시기도 조증이다 우울증이다 이런 거를 관리하고 할 때도 이것도 증상이 심한 시기거든요.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무조건 안정을 시켜주고 증상이 좀 경감되고 나서 편안한 시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증진이라든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뭐 하고 해서 지가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시키고 취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상태도 만들고 등등 하는 거 요거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첫 단계와 다음 단계. 그런데 이 첫 단계인 이 안정을 시키거나 할 때에도 예를 들어 조울증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조증도 다섯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라. 매우 가벼운 조증,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등급으로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5 이런 식으로 해서 약한 정도, 매우 약한 것,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 되는 거, 매우 심한 거 이렇게 해서 한 5단계로 구분해서 매우 약한 조증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그거보다 좀 더 심할 때, 더 심할 때, 아주 심할 때, 엄청나게 심할 때, 이 전부 다그 대처하는 게 조금 다르다. 우울도 마찬가지로 매우 약한 우울, 그 다음으로 그거보다 좀 더 심한 우울, 더 심한 우울, 더 심한 우울, 매우 심한 우울,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봐서
처음에 초기 단계 증상이 심할 때에는 무조건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그게 좀 괜찮아졌을 때 그 다음에 회복에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능 증진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된다. 요 이야기죠. 그러면 증상이 심할 때라고 하는 거는 언제냐? 전국이라든지 이럴 때가 우리가 흔히 입원을 막 고려할 때, 입원시켜야 되나 고려할 때, 내지는 입원을 시켰을 때, 입원시키 또는 퇴원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내지는 길면 한 6개월 정도, 이런 때는 이게 무조건 안정을 시켜야 되는, 안정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어디 데리고 다니고 뭐 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의 이야기가 그거고요. 단계별로 증상이 심할 때 무조건 안정을 생각하시죠.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는 경감되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편안해져야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안정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안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치료, 안정을 시키든 또는 크게 봐서 치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전인적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점을 한 가지에 매여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병은 뇌의 질환이다 라고 한다 해서 뇌의 질환 맞아요. 뇌의 질환인데 뇌의 질환이라 한다 해서 뇌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약만 먹이고 낫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무조건 하고 약만 먹이면 낫겠거니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야기. 약은 필수적이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온전하게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덩어리로 우리 신체, 몸, 우리 뇌도 신체의 일부인데, 우리 몸의 일부인데, 신체적인 질병이라 해서 신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질환이라 하니까 이건 신체질환하고 정신질환 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정신이라고 표현할 때 무슨 말이냐면 뇌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체에 많은 장기관들이 있잖아요. 심장,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간, 콩팥 등등 이런 신체의 장기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뇌라고 하는 기관도 하나의 장기관이에요. 이것이 뇌장이라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장기관이다. 이 뇌라고 하는 장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거기에서 오류가 나면 엉뚱한 소리, 정보를 잘못 받아들인다거나 정보를 잘못 해석하고 대처 방법을 잘못 판단하고 이럴 때 오류가 일어나게 되면 엉뚱한 말이 나오고 엉뚱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장기관이에요. 우리가 위장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위장이라는 기관은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에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소화해서 우리한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위장의 역할인 것처럼 음식물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뇌라고 하는 이 장기관은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에요. 우리의 정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냐.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관이다. 그래서 가장 튼튼하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심장이 되게 중요하다. 심장이 멈추면 큰일 난다. 심장이 외부에 칼로 찔리거나 하면 즉사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니까. 그리고 우리 이 허파, 이 호흡기, 이 허파가 매우 중요한 기관이니까 이런 기관들을 우리 가슴에 배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이 손상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가슴뼈, 갈비뼈가 있어서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우리 위장이라든지 밑에 있는 배에 있는 기관들보다 훨씬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폐라든지가 더 중요한 기관이니까 손상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갈비뼈를 둬 가지고 갈비뼈로서 지금 방패를 외부에서 뭐에 부딪히거나 뭐가 날카로운 게 와서 찌르더라도 손상되지 않게끔 지금 방패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배는 보호가 하는 데가 없잖아요. 배는 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콩팥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뼈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슴의 심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니까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두개골이라고 하면 딱딱한 뼈로 아주 그냥 딱 둘러싸 놨잖아요. 밖에만 둘러싸 놓은 게 아니라 뇌의 한가운데에는 이게 뇌척수액이 있는 이게 뭐 뇌실이라고 해서 크게 4개의 뇌실이 있어요. 뇌실이라고 하는 거는 뇌 속에 있는 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뇌 속에 물이 차 있는, 근데 이 물이 아니고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차 있는 그 빈 공간을 두고 있어요. 그 바깥에 뇌가 있고 그 바깥에 또 뇌척수액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두개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뇌는 두개골 안에서 바깥으로도 뇌척수액에 쌓여 있고 안쪽에도 뇌척수액이 있고 그 도너츠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는 기관이 우리 뇌예요.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뇌가 차지하는 무게가 전체 우리 그 몸무게의 천 몇백 그램, 50분의 1인가요? 우리 몸무게로 따지자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기관인데, 무게로 따지자면, 우리 전체 몸무게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분의 1쯤 되나? 밖에 안 되는 기관인데,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우리 전체 인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의 5분의 1을 사용해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 집에 가전제품으로 따지면 전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는 가전제품이다처럼 에너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고 가만히 누워 있고 가만히 앉아 있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아도 지가 뭐 했는 일이 뭐 있다고 저렇게 맨날 피곤해 하느냐.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고민 끙끙 하고 있는 게 안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노동했는 것 이상으로 이게 피로도가 심하다고요. 에너지 소진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사람이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관이다. 우리 뇌라고 하는 기관은.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첫 번째 하나는 이것이 정신질환이라 하니까 정신질환은 신체질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 보다. 생각해서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정신과 신체를 대비해서 이것은 서로 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할 때 정신이라는 표현, 뇌라는 이야기예요. 뇌인데 뇌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자, 뇌에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다.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다. 자,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뇌질환을 다루는 과가 크게 봐서 두 과예요. 하나는 정신과, 하나는 신경과예요. 신경과가 있고 신경외과가 있어요. 신경과는 신경내과, 그래서 신경외과는 수술 같은 거 하는 거, 뇌 수술하고 하는 데가 신경외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신경외과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걸 다루느냐, 이 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MRI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뇌 질환은 요거는 신경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수술해서 될 수 있다. 신경외과, 수술은 안 되고 요것은 뇌 문제인데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된다. 그런데 뇌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다. 이건 신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신경과, 신경내과, 신경외과. 그런데 정신과는 뭐냐면 뇌의 문제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건 분명히 뇌의 문제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위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를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다. 요게 정신과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저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뇌의 질환이다 하니까 그러면 MRI 같은 거 찍고 뭐 찍고 각종 검사를 해보면 이거 뭔가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 나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뇌에 검사를 해서 뇌에 어떤 문제인지가 나왔다. 그럼 이건 정신과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경과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적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질환일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되는데, 왜 어떤 면으로 볼 때 약을 먹여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계통에 작용하는, 또는 이제 우울증이나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부위에 다른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하지만 어찌됐건 조현병, 조울증 쪽은 도파민, 세로토닌 쪽의 기능 활동을 억제하는 약을 썼더니 분명히 증상이 가라앉고 괜찮아지더라. 그러니까 약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로 봐서, 약이 약효가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뇌의 어느 부분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더 이상의 구체적인 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예요. 중구난방이에요. 뭐 수천 가지의 이론도 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안에서 의견이. 그러니까 다만 지금은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전두엽, 특히나 전전두엽이라 해서 이 이마 쪽에 가까운 뇌 쪽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는 것 같다. 그게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생각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무조건 하고,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의문을 품고, 생각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계획 짜고, 이런 걸로 살아간,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니까 이 병은 크게 봐서는 원리상으로 볼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약을 먹여줘야 되지만, 다른 원리로 보자면 무조건 하고 생각을 줄여야 된다. 생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많이 움직이면 생각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기본 원리상으로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자, 첫 번째, 뇌의 질환이다. 이것은. 그래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체 질환과 다른 이야기가, 신체 질환 속에 정신 질환이 들어가는 거다. 신체 질환 속에 심장병, 위장병,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듯이 뇌장병이다 하는, 뇌장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체 질환 중에 하나다.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크게 보자면 신체 질환 중에 일부를, 뇌와 관련된 신체 질환을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할 뿐이다. 달리 말하면 이건 뇌질환이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신체적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이 약물 치료다.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그 작용을 눌러주는 약을 쓰는 거다,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달락.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게 정신질환이라니까 신체적인 거하고 관계가 없겠구나 해서, 이거 그러면 약을 왜 먹여? 약을 도대체, 이게 약은 왜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는 이것이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신체적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냐, 뭐 귀신의 문제가 아니냐, 귀신 붙은 거 아니냐, 이거는 뭐 등등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뇌라고 하는 우리 장기관의 문제다. 거기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다 못해서 이 생각이 막 서로 관계사고, 관계가 없는 걸 연결지어 생각하고 의심하고 뭐 등등, 또는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의 계획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짜려 그러고, 이런 등등,
이런 성향들이 발동이 된다. 그래서 이게 요런 종류의 신체 질환이다. 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체 질환이다, 뇌 질환이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신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게 아니고 그 문제여서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출발점이지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거는 뇌 하나만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 마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도 좋은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도 거기에 상응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다.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 거예요. 또 뇌에서 이렇게 어떤 물질이 많이 나오면 마음도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원래 엄청 좋은 물질이에요. 어떨 때 나오느냐? 우리가 의욕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평소보다 활력이 넘치고 의욕이 생기고 생각이 빨리 잘 돌아가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되고 등등 이렇게 해주는 물질, 또 정서적으로는 행복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좋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이 물질이 도파민, 세로토닌인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적당한 정도일 때가 좋은 거지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안 좋은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는 걸 따질 때 술이 조금 마셔서 약간 기분 좋을 정도로 마시면 우리가 술이 보약이다. 뭐 술 한 잔, 두 잔 마시는 건 보약이다. 혈류가 잘 돌고 기분도 살짝 좋고 좋은데, 이게 술이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취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과 이치가 똑같다 하는 거예요. 술이 완전히 취해버려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취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아무리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좋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나치게 작용하면 생각이 많아지다 못해 너무 많아져서 이 자체가 본인으로서도 괴롭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 연결시키는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남들이 들어볼 때 황당하기 그지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심하지 않아도 될 거를 가지고 의심하고, 또 허황된 생각을 하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행동으로 옮겨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앞에도 술의 이야기했지만 술이 완전히 취해서 정신이 인사불성인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물질이 많아져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러면 막 화를 조금 화내도 될 걸 엄청 화를 낸다거나 폭력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뇌의 어떤 물질이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영향을 미치고 온 주변 환경을, 가족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역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편안하면 뇌도 같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불편한 뇌도 같이 불편해지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면 왜 성적이 오르고,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왜 공부를 하면 조금 공부해도 성적이 쑥쑥 오르느냐. 우리 공부할 때 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공부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공부한다고 해도 뇌 저장이 안 되고 입력이 안 돼요. 뇌에 우리가 공부해서 지금 공부한다는 거, 지금 이렇게 줌 강의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기억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했는 것이 나의 뇌에 변화를 가져와요. 쉽게 표현하면 뇌 속에 길이 닦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습관도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뇌에 길이 닦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어떤 정보를 습득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면 이 자체가 뇌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우리의 행동에,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나의 말과 행동도 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가짐, 나의 말, 자, 예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습득한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안 좋은 걸 계속 본다. 등등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걸 본다. 이것이 뇌의 이쪽 길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뇌와 마음은 서로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뇌질환이라 하더라도 뇌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매우 좁은 소견이고, 뇌질환이지만 뇌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플러스해서 심리적인 측면도 살펴야 된다. 심리적인 측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채널이 돌아가느냐 부정적인 채널이 돌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대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크게 타격을 주는 것이고, 조금 혼나도 엄청나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람들은 크게 혼나도 작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손상이, 피해가 덜하다는 거예요. 또 작게 좋아할 일을, 조금 좋은 일을 크게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크게 좋은 일이라도 축소해서, 좋은 거는 축소해서 작게 받아들이고 작은 건 증폭해서 크게 받아들인다. 이러면은 안 좋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 심리적인 것도 여러 가지 측면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냐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적 회로거든요. 마음의 회로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도는 사람은 늘 감사, 감사라든지 등등 이런 쪽이죠. 부정적이고 이런 쪽으로 비관적으로 도는 사람은 늘 원망, 불평불만 등등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크게 봐서 이렇거든요. 그럼 우리 당사자들, 상당수 당사자들은 다 부정적인 회로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이야기 하자면 선순환과 악순환, 지금 선순환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에서, 삶에서 악순환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던 악순환이 시작되어서 악순환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조현병이 발병하고 조울증이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들고 터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들고 이제 이거 터지는데, 터지고 나서도 안 멈춰지고 한동안은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계속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멈추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쪽으로 돌려 세울 거냐. 지 마음에서 부정적으로 돌아가던 게 멈춰지고 긍정적으로 돌려 세우는 건 결국 지가 아니고 누구도 그걸 해낼 수 없어요. 환경이, 그런 자꾸 부정적으로 가게 만드는 환경을 멈춰주고 다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선순환으로 가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가족들이 할 수 있는데, 지의 내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멈춰 세우고 돌려 세우는 건 지가 아니고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아니고 누구도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느냐?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좋은 쪽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부모부터도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테레비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테레비 채널 딱 고정해 놓고 눈만 뜨면 그 채널을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삶을
그런 자세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부정적인 쪽에 맞춰져 있는 채널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쪽으로, 악순환으로 가는 쪽으로 채널이 맞춰져 있는 거를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채널을 돌려야 된다. 채널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채널을 누가 먼저 돌려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돌려야죠. 지가 먼저 돌려내지를 못해요. 이 병의 특성상 지는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 함정 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지도 않은 피해 의식을 느끼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막 화가 나서 쩔쩔매고, 또는 자기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되도 않은 자존심, 진짜 자존심이 아닌 껍데기로서의 자존심 지키느라고 바쁘고 계속 그 속에서 뱅뱅 돌고 있는데, 일종의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계속 뱅뱅 돌고 있는데 부모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물리적인 환경도 있지만 심리적인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심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부모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데 계속 초점을 두고 있던 시각을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 긍정적인 쪽으로. 시를 바라볼 때 부모님들은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계속해서 오늘은 좀 병이 괜찮은가? 오늘은 무슨 문제가 없나? 오늘은 엉뚱한 스토리 안 하나? 저게 약을 먹었나? 요거는 전부 다 부정적인 쪽에다가 병이라고 하는 병, 단점, 결점, 결함, 이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를 끊임없이 환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자로 부모가 계속 지를 보고 있는 한 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 이야기예요. 지가 간신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네 약 먹었느냐, 부모가 그래 네 오늘은 좀 괜찮나 하고 마치 환자 취급하는 말을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내 관심이 환자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결국은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건 아는데, 이게 이 병은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상식대로 하는 게 오히려 자꾸만 부작용을 일으키고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나의 상식과는 다르게 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 계속해서 병을 들여다보고, 그래 약은 먹었나, 아니면 그래 갔다가 오늘은 좀 어떠나, 저게 화가 나 있나 안 있나, 계속 이런 쪽에 저게 행동을 똑바로 하나,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나, 오늘은 좀 밖에라도 나가나, 계속 이런 관심사는 부모의 부정적인 관심사라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이렇게 지를 환자처럼 보고 문제아처럼 보고 계속해서 문제 중심적으로 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지의 심리 상태가 그 부정적인, 안 그래도 부정적인 쪽에서 계속 돌고 있는 심리 상태가 이쪽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그쪽으로 걱정이 가더라도 그거 제껴놓고 긍정적인 쪽에, 나부터 긍정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저게.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님들 딴 거 원할 거 하나도 없다. 딱 두 가지만 원하시라. 하나는 네 하나 행복하면 된다. 또 하나는 네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요거 두 개만 딱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려고 해야지 돼요. 항상 좋은 눈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생전가도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한심하다. 정말 한심하다. 걱정이다.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부모님 이 마음 가지고 계시는 한 그 상태에서 당사자가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가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요. 아이고, 니는 그래요. 뭐가 어떻고, 그래, 오늘은 항상 보면은 애를 보고 내가 칭찬하고 감탄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단점과 결점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발견해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모님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그런 시각으로 애를 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애를 볼 때마다 얼굴빛이라든지 내 얼굴빛이 환해야 되고, 눈을 볼 때 내가 눈이 애한테 바라보는 눈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눈빛, 정말 기뻐하는 눈빛, 이런 눈빛이어야 되고,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부터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등등 좋은 시각으로 지를 계속 바라봐주고, 말 한마디를 툭 꺼내도 그런 종류의 말을 툭툭 꺼내고, 이럴 때 지가 이쪽 회로에 머물러 있던 애가, 이쪽 심리 상태에 머물러 있던 애가 이쪽 심리 상태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에 빠진 애를 꺼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의 안정을 이야기했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는 게 뭐냐?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부정적이고 괴롭고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 애를 긍정적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 상태로 이렇게 해주는, 요게 심리적 안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얘가 부모 옆에만 있으면, 지 혼자 있을 때는 막 부정적이고 막 불안하고 화나고 뭐 속상하고 막 걱정되고 이런 마음 상태 속에 있다가, 엄마 옆에만 있으면, 아빠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근심 걱정이 없고 살았다 싶고, 요렇게 엄마 아빠가 그 존재가 돼줘야 된다. 요게 심리적 안정이에요. 심리적 안정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내버려 둔다가 심리적 안정이 아니고, 내 옆에 있으면 자 마음이 놓인다, 안심이 된다, 즐거운 기분이 된다, 편안, 이게 행복한 느낌이 든다. 요런 것이, 요게 심리적 안정이죠.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위험하다, 세상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엄마 아빠 옆에만 있으면 난 이제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엄마 아빠가 쥐어박아 버리면 엄마 아빠조차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쥐어박지 마십시오. 나무라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쥐어박지 말고, 고치라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지 잘하는 거를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거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고, 그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하고,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나는 네 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했던 이야기, 이제 뇌의 안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측면들을 고려해줘야 되는데,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그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 사회적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환경적이라는 의미의 주변의 주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안정이 필요한데, 요 중에서 제일 밀접한 사회적 환경적인 환경이 가족 환경이잖아요. 가족 환경을 지한테, 지가 편안하게 안심이 되고 그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뇌도 안정될 수 있고, 요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요 환경을 제가 다른 말로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 내지는 1급수 물웅덩이를 우리 집부터 1급수 가정이 되겠다. 우리 집이 1급수 가정이 돼줘야 돼요. 지한테. 지의 욕구 충족이 되는 가정.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 환경적인 이 안정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것, 하나는 지를 지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인데, 아무튼 이런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 지를 잘 지원해주는, 그 지원해준다라고 할 때는 뭐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냐? 지의 욕구 충족이 잘 될 수 있게 지원해준다. 지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그런 사회가 돼주면 좋겠는데, 사회 전체는 그런 사회가 못 되니까, 제가 우리 사회는 지금 3급수 사회다, 물로 따지면 더럽고 혼탁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그런 사회인데, 이 사회 전체가 1급수 사회가 돼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부터 지한테 1급수 가정이 돼주자. 그래서 제가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1급수 물고기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가 1급수 물고기라면 우리 가정이 1급수 가정이 되지만, 지가,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지가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도 이런 1급수 물웅덩이를 만들어주자, 내지는 이런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자, 그 이야기.
그래서 사회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 안정인데, 뇌의 안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리적 안정 생각해야 되고, 사회 환경적 안정을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성적 안정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적 안정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하나님을 꽉 믿는다, 꼭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성적으로, 달리면 영성적 안정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떠냐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잡히게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지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은 마음의 중심자리가 비었을 때 밀고 들어오는 병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병이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중심자리라고 저는 달리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영성적인 이 안정이 필요한데, 영성적이라고 하니까 참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는 한데, 아까 그 예로서 김재현 선생이 제 원고, 그러니까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라고 하는 제 원고 읽으면서 이 영성적 안정 관련해서 설명할 때 저거 예로 들어줬잖아요. 그 사단법인 조은의자 대표로 계시는 고직한 선교사님께서 했던 이야기 제가 듣고 참 감명받았다. Why not me? 사람들은 전부 다 why me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 애가 조현병에 걸리게 합니까? 또는 당사자 같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한테 조현병이라는 끔찍한 병을 내리셨습니까? 등등. Why me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느냐? 근데 그 호주의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랬다잖아요. 자기 애를 잃어버렸는데, 애가 죽었는데, 그 고통에 막 계속 why me? 왜 우리 애를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울부짖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드셨다는 거잖아요. Why not me? 왜 나면 안 되는데? 왜 우리 애가 죽음, 왜 우리 애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고 힘들어 하는데, 왜 내 아이는 가 일찍 죽으면 왜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죠. Why not me? 왜 나만 예외여야 되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 저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왜 나는 예외여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조현병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조현병 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거기에 내가 조현병 조울증이다. 우리 애가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가 그리 대수인데, 왜 나는 예외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why not me? why not me? 라는 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예를 들어주셨고, why not me? 생각의 전환이죠. Why me?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했었는데, 왜 내가 이때까지 이런 고통에서 나는 예외가 돼야 된다고 왜 생각했었지? 왜 내가 예외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 이야기가. 또 하나는 보직한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이 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저는 교회를 안 다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못하면 뭐 조금 잘못 해석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 이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관계없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전에까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통은 이렇잖아요. 이 병이 발병은 하나님 우리 애 낫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제 조현병 낫게 해주세요. 조울증 낫게 해주세요. 저 약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등등인데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병은 하나님의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영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으면 달게 그걸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든 낫지 않게 해주시든 달게 그것을 나는 받아내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다. 내가 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들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Why not me?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영성적 안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또는 불교적, 종교적으로 이 영성적 안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뭐든지 처분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완전히 더 이상 이래 해 주십시오, 저래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없이,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이래 해 주십시오, 저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한테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이 방법이겠죠. 아무튼 이 영성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종교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면 하나님, 정말로 참 신앙을 한다. 진짜 신앙. 내한테 이익이 되고 말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생활. 또 절에 다니는 부처님,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는,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내 삶에 돈을 많이 벌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병이 낫고, 이런 나를 위한 부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뭐 종교적으로 보자면 저는 이 영성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종교인이 되게 되면 영성적 안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교회든 절이든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진짜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되면, 우리가 보면 수행하신다는 분들도 많지만 보면 열심히 정말 수행하고 뭐 좌선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뭐 108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주문을 하기도 하고 등등 한데, 수행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는 수행자라는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자들도 많아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종교도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수행도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제대로 진짜 진짜 수행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영성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앞부분에 이게 마음의 중심자리, 마음의 중심이 딱 제대로 자리 잡았다.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죠. 마음의 중심에 돈 욕심이 꽉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돈 욕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욕이 있어서 그걸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욕이 있어서 그걸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는 게 뭐냐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성적 안정이라고 하는 건 저도 뭐 이거 감히 영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참 이야기하기에 주제 넘은 주제인데, 아무튼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 마음의 중심이 잘 잡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성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병을 제대로 잘
겪어내며 영성적 측면에서 분명히 한 단계, 두 단계 더 진화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잘 겪어낸 사람들은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 지나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야. 감사합니다, 이야기. 제가 조현병에 걸렸던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들을 겪게 되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가 이런 병에 걸렸던, 이런 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우리 가정이 그래서 고통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내 자식이 또는 나 자신이 이런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쩌면 지금보다 한참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덕분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덕분에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았다. 정말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사람들 입에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병을 잘 겪어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다 해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안 겪어낸 사람일수록 이 병을 정말 안 좋게 생각해요. 이 병은 조현병, 조울증, 이건 정말 안 좋은 병, 부끄러운 병, 수치스러운 병 등등. 그리고 남한테 이런 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병을 잘 겪어내는 사람들일수록, 잘 겪어낸 사람들일수록 이 병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병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 병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등등, 이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세월이 길어지는 사람들, 이 병을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길어지는 사람들일수록 치료나 회복도 그만큼 더디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짜 치료, 진짜 회복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치료된 척, 회복된 척 하는 길을 가요. 그래서 치료된 척, 회복된 척 하고 10년 세월씩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병을 잘 치료하고 이 병으로부터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빨리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또 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병을 치료하고 회복한다는 게 내가 고집부린다고, 내가 낫겠다고 고집부린다고, 또는 내가 무조건 우리 애 낫게 해줄 거라고 고집부린다고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뜻대로 되는 병이었을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까지 줌으로 토요일 저녁에 일요일에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죠. 쉽게 낫는 병일 것 같았으면 우리가 가볍게 쉽게 약 조금만 먹으면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병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내지는 이렇게까지 고생해 가면서 공부하고 등등 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그리고 영성을 애초에 언급할 필요도 없죠. 쉽게 낫는 병 같으면 뭐 하나님까지 찾을 필요도 없고 부처님 찾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약 좀 먹으면 되는데 뭐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처님을 찾게 되고 영성을 이야기하고 하는 건 좀 더 쉽게 안 나으니까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 병이 낫고 안 낫고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영성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고직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구나.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단지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다는 게 병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 이래 우리 당사자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고. 끝끝내 어찌됐건 내 뜻대로 할 거야. 인생살이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기필코 들어갈 거야.
내가 원하는 뭐를 기필코 할 거야. 나는 조현병이 아니니까 기필코 내가 조현병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거야. 나는 기필코 약을 끊을 거야. 나는 기필코 말 거야. 무조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또 어떤 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조현병 당사자들 안에서도, 조울증 당사자들 안에서도 다른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다른 당사자들 근처에도 안 갈라 하고 일반인 친구도 없고 당사자 친구도 없고 꿈도 없이 혼자서 고립되어 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보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다른 조현병 환자들하고는 달라. 조울증 진단 받았지만 다른 조울증 환자들하고 달라. 나는 달라. 달라라고 생각하고 달라야지만 돼라고 하고 다르다는 걸 입증하겠어. 나는 그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why me에서 why not me. 왜 내가 남하고 왜 내가 남하고 달라야 되는데? 왜 나만 특출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그래서 이 부분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 애는 달라. 달라야지만 돼. 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 영성적 안정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이게 뭔지 몰라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김재은 선생이 읽어줬던 제 원고는 크게 두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계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일단 무조건 안정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증상을 가라앉히고 모든 생활 측면 모든 게 안정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안정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좀 웬만큼 가라앉고, 지가 마음도 좀 편해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안정이 된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회복. 그래서 뭔가를 이제 밖에도 다니게 하고, 뭔가를 배우게 하고, 알바라도 하게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래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재적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출발점 무조건 안정이 돼야 다음 단계, 사회 재적응을 하든 회복을 하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이야기. 그래서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전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측면에만 매여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만 매여서 약만 먹이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엉터리 영성에 매여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엉터리 심리학자들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전부 다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주장하는 엉터리 심리학자도 있고, 아무튼 하나에 매이는 거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정을 위해서도 복합적으로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환경적 측면, 영성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회 재적응을 위한 노력에서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합적이다, 종합적이다. 이것을 달리 말해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전인적이다. 전 인간적으로, 인간을 통째로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각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거의 좁은 시야로 보면 안 됩니다. 다각도로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단계별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 이야기가,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그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선생 마치면서 김재현 네. 그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띄워줬던 그 포스터 있잖아요. 이번에 만든 그 포스터 좀 띄워주시고 그 포스터를 만들게 된 김재현 선생의 그 마음, 심리, 마음과 그리고 뭐 그거하고 관련된 안내를 좀 해주시죠. 이 포스터 만드는 거, 이거 이제 1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요. 만족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이런 기술이 있다면 뚝딱뚝딱 해서 요즘에 대학생들은 이런 거 어디 그 만드는 거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기술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